졌습니다. 영국 여자에게 트로트로 졌습니다. 런던 왕립 오페라 하우스. 한 노년의 한국 교민이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무대 위, 금발의 영국인 소프라노 소피아 윌슨이 트로트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첫 소절부터 폭발적인 감정이 객석을 강타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영국 로열 오페라 극장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오게 된 걸까요? 그 충격적인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옆집에 살던 박순자 할머니, 그분이 돌아가신 후 제가 발견한 것은 70년간 가슴에 묻어둔 비밀 악보의 충격적 진실이 펼쳐집니다. 저는 런던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태어났어요. 2000년생인 저, 소피아 윌슨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다고들 했어요. 특히 성악에 소질이 있어서 왕립음악원의 영재 프로그램에 최연소로 선발되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목포의 눈물을 부르게 된 계기는 음악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시작되었어요. 2006년 봄, 제가 6살이던 해에 우리 옆집에 한 한국인 할머니가 이사를 오셨어요. 박순자 할머니였죠.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말씀도 잘 안 통하시는 데다 낯선 냄새가 나는 음식을 자주 해 드시고, 게다가 할머니 댁에서는 늘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한 노래가 흘러나왔거든요. 우리의 첫 진짜 만남은 우연한 사고로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죠. 우산도 없이 흠뻑 젖어 서 있던 저를 본 박순자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저를 집 안으로 데려가셨어요. 할머니는 말씀은 잘 못하셨지만 따뜻한 차를 끓여주시고 수건으로 머리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처음 먹어보는 달달한 약과도 주셨죠.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할머니가 조금씩 친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 부모님은 모두 바쁜 직장인이었어요. 아빠는 변호사였고 엄마는 의사여서 야간 근무가 잦았죠. 그래서 저는 방과 후면 주로 박순자 할머니 댁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졌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한국 전통 놀이를 가르쳐 주셨어요. 공기놀이, 윷놀이, 그리고 딱지치기까지. 영국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놀이들이었죠. 저는 특히 공기놀이를 좋아했는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할머니보다 더 잘하게 되었어요.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학교 숙제로 우리 가족 소개하기, 발표를 준비해야 했는데 당연히 박순자 할머니도 포함시켰죠.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우리 한국 할머니요. 발표를 들은 선생님은 조금 당황하셨지만 저에게 이미 할머니는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매일 오후가 되면 할머니는 어김없이 카세트 테이프로 한국 노래를 들으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자주 들으시던 게 바로 목포의 눈물이었어요. 이 노래가 흘러나올 때면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마치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쓸쓸한 표정.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한국 전쟁 때 목포에서 가족과 약혼자를 잃고 홀로 영국으로 이주해 살아오신 분이었다는 거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 거였죠. 그래서인지 목포의 눈물을 들을 때면 항상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할머니는 제 음악 공부도 늘 응원해 주셨어요. 성악 레슨이 있는 날이면 따뜻한 대추차를 끓여주시며 목소리가 좋아지는 차라고 하셨죠. 크리스마스 때는 한복을 선물로 주시기도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을 때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 손녀 같다고 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특별했던 건 할머니의 한글 수업이었어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점차 진지한 공부가 되었죠. 기역, 니은, 디귿 하나씩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노래 가사를 한글로 적어가며 배우는 걸 좋아했죠. 할머니, 이 글자는 뭐예요? 아, 이건 한이라고 쓰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별한 마음이란다. 특별한 마음이요? 그래, 슬프지만 아름답고 아프지만 그리운 그런 마음이지. 이렇게 저는 할머니를 통해 한국의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와 정서까지 자연스럽게 배워갔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목포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노래가 언젠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매일 오후가 되면 할머니 집에서는 낯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외국 노래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곡조가 제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할머니의 낡은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이 노래는 제가 알던 어떤 음악과도 달랐어요. 영어도 아니고 제가 배워본 이탈리아어나 프랑스어 노래와도 전혀 달랐죠. 하지만 그 안에는 뭔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슬픔이면서도 아름다움, 그리움이면서도 강인함 같은. 할머니,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이건 모포의 눈물이라는 노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내 고향 노래란다. 그날 처음으로 할머니께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모포라는 항구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대요. 유달산이 보이는 작은 집에서 부모님과 남동생 둘과 함께 살았다고요. 그런데 전쟁이 났어. 할머니의 눈에 슬픔이 가득 차올랐어요. 모든 게 순식간에 사라졌단다.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할머니는 20살이었대요. 약혼자도 있었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하지만 전쟁은 그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피난 가는 배에 타려고 했는데 약혼자는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신 부모님 산소에 들렀다가 오겠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그 배를 놓치면 다음 날 또 올 거라 했는데 나는 그분 없이 떠나야 했어. 할머니는 가끔 감정이 북받치면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그분을 다시 못 봤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항상 울으시는 거예요? 이 노래, 모포의 눈물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란다. 내 인생, 내 고향,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담겨 있어. 그날 이후로 모포의 눈물은 저에게도 특별한 노래가 되었어요. 할머니가 그 노래를 들으실 때마다 저도 곁에 앉아 조용히 함께 들었죠. 처음에는 가사의 의미도 모르고 단지 곡조만 따라 흥얼거렸어요. 유달산 바람도 영산강을 아느니. 제가 어설프게 따라 부르자 할머니가 놀라며 바라보셨어요. 소피야, 넌 발음이 참 좋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저에게 노래 가사를 한 줄씩 가르쳐 주셨어요. 한글로 적어주시고 영어로 의미도 설명해 주셨죠. 사공의 뱃노래는 뭐예요? 사공은 배를 모는 사람이란다. 배의 운전사지.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가물거린다는 건 멀리서 희미하게 들린다는 뜻이야. 사막도는요? 목포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이란다. 학 3마리가 살았다는 전설이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지. 이렇게 한 단어, 한 구절씩 배우면서 저는 점점 더 노래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슬픔도 조금씩 더 깊이 공감하게 되었죠. 저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한국어 발음으로 모포의 눈물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점점 그 노래 속에 담긴 감정이 제 안에서도 울림을 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성악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노래가 가진 독특한 창법과 감정 표현 방식에 매료되었어요. 서양 클래식 성악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목소리로 울 수도 있구나. 성악 선생님은 제가 모포의 눈물을 부르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서 이런 표현법을 배웠니? 저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할머니의 삶과 그 안에 담긴 한이라는 감정을 배운 거였으니까요. 할머니는 제가 모포의 눈물에 관심을 보이자 더 많은 한국 노래들을 들려주셨어요. 하지만 늘 돌아오는 노래는 모포의 눈물이었죠. 마치 그 노래가 할머니의 영혼 같았어요. 어느 날, 제 11번째 생일 파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케이크에 촛불을 불기 전 엄마가 물었어요. 소피야, 소원이 뭐니? 보통 아이들은 장난감이나 여행 같은 걸 소원으로 빌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때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모포에 다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특히 할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파티가 끝나고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소피야,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단다. 하지만 난 이제 너무 늙었어. 그리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돌아가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내 목포는 이제 이 노래 속에만 남아있는 거란다. 그날 밤, 제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목포의 눈물 가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사막도 파도 깊이 숨어드는데 노래 속에서 목포의 풍경이 그려졌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인데도 할머니의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 그곳의 바다, 산, 그리고 저녁 노을이 제 마음속에 그려졌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노래와 할머니와의 인연이 몇 년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2016년 늦가을,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10년 동안 제 친구이자 할머니였던 박순자 할머니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날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 평소처럼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죠. 거실에는 여러 개의 상자들이 놓여 있었고 할머니는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소피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결심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죠.
한국에 계신 내 동생 미란이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단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머니는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제 진짜 할머니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가지 마세요. 아이처럼 울면서 매달렸어요.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나도 떠나기 싫단다. 하지만 미란이는 내 남은 유일한 가족이야. 병환이 심하대. 그래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머니 없는 일상이 어떨지 상상할 수도 없었죠. 매일 함께 나눴던 시간들, 배웠던 한국어, 듣던 노래들,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할머니의 이사 준비를 도왔어요. 60년 넘게 영국에서 살아오신 할머니에겐 정리할 것이 많았죠. 낡은 사진첩, 편지들, 그리고 수많은 추억이 담긴 물건들. 이사 준비를 돕던 날, 제가 할머니의 방에서 처음 보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있었죠. 많이 바랜 사진이었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여인의 모습은 여전히 눈부셨어요. 할머니, 이 사진 속 여자분이 누구세요? 할머니는 사진을 보시더니 잠시 말을 잊으신 듯 먼 곳을 바라보셨어요. 이분은 이난영이란다. 목포의 눈물을 처음 부른 가수지. 그날 할머니는 처음으로 목포의 눈물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1935년 일제강점기 작곡가 손목인이 만들고 가수 이난영이 불렀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노래가 지금까지도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요. 이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란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을 담고 있지. 특히 목포는 항구 도시라서 이별과 그리움의 정서가 깊은 곳이야. 할머니는 이어서 목포에 대한 추억을 들려주셨어요. 유달산에서 바라본 노을, 사막도 주변을 맴도는 갈매기들, 항구에 드나드는 배들, 그리고 전쟁 전 약혼자와 함께 걸었던 목포의 거리들. 그때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향에서 떨어져 살게 될 줄 몰랐지. 떠날 때는 몇 달만 피난 갔다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목포의 눈물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할머니의 인생과 한국의 아픈 역사가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던 거죠. 떠나기 전날 밤, 할머니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 오신 목포의 눈물 악보였죠. 빛바랜 종이에는 한글로 된 가사와 함께 낯선 음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구겨진 자국도 있고 귀퉁이는 조금 찢어져 있었죠. 마치 오랜 세월 누군가의 한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이 악보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란다. 전쟁통에 피난 갈 때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올 수 있었는데 난 이걸 선택했지. 저는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어요. 소피아, 이 노래가 잊히지 않도록 지켜주렴. 너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 노래를 살려주기를 바란다. 할머니는 악보를 건네시며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약속이 훗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조용히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셨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에서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고 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어요. 꼭 다시 만나요, 할머니. 그리고 언젠가 저도 목포에 갈게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기다릴게. 그때는 할머니가 유달산도 보여주고 진짜 맛있는 홍어도 먹여줄게. 그것이 할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을 저는 아무도 몰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바라보며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목포의 눈물을 작게 흥얼거렸어요. 차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사막도 파도 깊이 숨어드는데 그 가사가 그때처럼 가슴에 와닿은 적이 없었어요. 마치 제 자신의 이야기가 된 것 같았으니까요. 부두의 새아씨 아롱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서름. 따뜻했던 어느 봄날, 저희 집에 한 통의 국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그때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낯선 한국어가 들려왔어요.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슬픔은 느낄 수 있었죠. 아버지가 급히 전화를 받아들고 몇 마디를 나누더니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불안한 마음에 물었어요.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죠. 소피아, 박할머니가 돌아가셨단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귀가 멍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죠. 아버지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동생을 간호하다가 일주일간의 투병 끝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 제 곁에 계셨는데
그 따뜻한 미소와 손길이 이제는 영원히 사라졌다니.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학교도 가기 힘들었고 성악 레슨도 못 나갔죠. 매일 오후면 찾아가던 그 집은 이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모포의 눈물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어요. 밤마다 할머니가 주신 악보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글로 적힌 가사는 아직도 완전히 읽을 수 없었고 곡조도 제대로 부를 수 없었죠. 할머니,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방 책상 위에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것들이 놓여 있었어요. 낡은 악보, 한복 인형, 그리고 할머니가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시던 노트. 이제는 그것들만이 할머니와 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매개체였죠. 영원히 잃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할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를 통해 배우던 한국 문화와 모포의 눈물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도 제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악보를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소피아, 이 노래가 잊히지 않도록 지켜주렴.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머릿속에 울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에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았죠. 할머니, 약속을 지킬게요. 이 노래를 세상에 알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도 전할게요. 그날 밤, 저는 충동적인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여름방학을 이용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할머니의 고향 모포를 직접 보고 모포의 눈물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16살 딸이 혼자 낯선 나라를 여행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제 간절한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결국 부모님은 동의하셨고 한국에 있는 할머니의 동생 박미란 이모님에게 연락을 취하셨어요. 미란 이모님은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후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다고 했고 제가 방문하면 기꺼이 맞아주시겠다고 하셨죠.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더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노트를 바탕으로 온라인 강의도 들었죠. 아직 대화는 힘들었지만 기본적인 인사와 모포의 눈물 가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악보를 보며 매일 밤 연습했어요. 정확한 발음과 창법은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카세트 테이프를 기억하며 최대한 비슷하게 부르려고 노력했죠. 차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노래가 제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할머니의 영혼이 제 안에 스며드는 것 같았죠. 여행 전날 밤, 저는 할머니가 주셨던 한복을 입어봤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던 그 한복은 이제 제게 딱 맞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저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할머니, 저 곧 목포에 갑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곳을 직접 볼 거예요. 그리고 목포의 눈물도 제대로 배워올게요. 가방에는 할머니의 악보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것은 이제 제 여정의 지도가 될 터였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할머니가 늘 듣던 목포의 눈물 카세트 테이프도 함께 넣었어요. 아버지가 할머니 집에서 찾아주신 거였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어딘가 저 멀리 할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계실 것만 같았거든요. 할머니, 저 내일 출발해요. 목포의 눈물을 찾아서. 그리고는 작게 노래를 불렀어요. 깊은 밤 조각달은 흘러가는데 어찌타 옛 상처가 새로워진가. 못 오는 이미면 이 마음도 보낼 것을. 항구에 맺은 절개 목포의 사랑. 노래의 마지막 소절을 부르며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할머니를 통해 시작된 이 여정이 어디로 저를 이끌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정의 끝에서 저는 더 강해질 거라는 것이었어요. 2017년 8월,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낯선 공기와 소리, 글자들이 저를 반겼죠.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할머니께 배웠던 한국어로 간신히 길을 물어 박미란 이모님을 만나기 위해 서울행 버스에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소피아 맞죠? 제가 미란이에요. 서울역에서 만난 미란 이모님은 할머니와 닮은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계셨어요. 그 순간 마치 할머니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묘한 감정이 밀려왔죠. 네. 안녕하세요, 이모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투른 한국어로 인사를 드리자 이모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우리 언니가 한국어를 가르쳐줬구나. 발음이 꽤 좋네. 이모님의 집은 서울 외곽에 있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죠. 벽에는 할머니와 이모님이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할머니가 한국에 돌아오신 직후 찍은 것이었는데 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언니가 영국에서 돌아왔을 때 정말 기뻤어. 60년 만에 재회였거든. 하지만
이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함께할 시간이 그렇게 짧을 줄은 몰랐지. 그날 밤, 이모님은 할머니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 들려주셨어요. 저를 너무 생각했다는 것, 제게 가르쳐준 목포의 눈물을 자주 흥얼거리셨다는 것도요. 언니가 마지막에 한 말이 소피아가 노래를 잘 부르게 됐으면 좋겠다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생각이 저였다니 더욱 단단히 다짐했어요. 반드시 목포의 눈물을 제대로 배워서 할머니의 유산을 지키겠다고. 다음 날 이모님은 저를 놀라운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서울의 한 음악 전문 대학교였죠. 그곳에서 김도연 교수님을 만났어요. 한국 전통음악과 트로트를 연구하는 분이셨죠. 소피아, 내 이야기를 미란 씨에게 들었다. 정말 특별한 인연이구나. 김 교수님은 저에게 목포의 눈물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목포의 눈물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야. 1935년 일제강점기에 손목인이라는 작곡가가 만들고 이난영이 불렀지. 당시 조선인들의 아픔과 향수, 그리고 희망을 담은 노래였어. 특히 목포는 항구 도시라서 이별과 그리움의 정서가 깊은 곳이었지. 교수님은 원곡 녹음본도 들려주셨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버전이었죠. 음질은 좋지 않았지만 이난영의 목소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트로트라는 장르야. 일본의 엔카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만의 정서가 담겨 있지. 특히 한이라는 감정이 중요해.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한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어요. 교수님은 이 한을 표현하는 창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죠. 서양 성악과는 완전히 달라. 소리를 뱉는 방식부터 감정을 실어내는 법까지. 특히 목포의 눈물은 비브라토를 특별하게 사용해. 그날부터 저는 김 교수님에게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한국 트로트 창법을 배웠어요. 서양 성악을 하던 제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죠. 성대를 사용하는 방식부터 달랐으니까요. 소리를 더 목 뒤에서 내야 해. 그리고 비브라토는 더 깊고 느리게. 그래, 그렇게. 연습은 힘들었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부두의 새아씨 아롱젖은 옷자락 부분을 부를 때 처음으로 진짜 한을 표현할 수 있었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죠. 일주일 후 이모님과 함께 드디어 목포로 향했어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의 넋을 잃었어요. 푸른 산, 황금빛 들판, 그리고 작은 마을들.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고향 풍경이었죠. 곧 유달산이 보일 거야. 이모님의 말에 저는 더욱 창가에 바짝 붙었어요. 멀리서 푸른 산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바로 노래 속에 나오는 그 유달산이었으니까요. 목포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바로 유달산으로 향했어요. 산에 올라 내려다본 목포 항구의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저 멀리 사막도가 보였고 크고 작은 배들이 항구를 드나들고 있었죠. 저기가 사막도예요? 이모님께 물었어요. 그래. 지금은 육지와 연결됐지만 예전에는 섬이었어. 학 3마리가 살았다는 전설이 있어서 사막도라고 불러. 노래 속 가사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니 정말 신기했어요. 사공의 뱃노래도, 사막도 파도도, 유달산 바람도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었죠. 이모님은 할머니와 함께 자랐던 옛 동네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들이 있었죠. 여기서 우리 언니와 내가 자랐어. 저기 조그만 집이 우리 집이었고 그 앞 골목에서 항상 놀았지.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곳으로 향했어요. 목포 항구의 한 부두였죠. 이곳에서 언니가 피난선을 탔어. 약혼자를 기다리다가 결국 혼자 타야 했던 그 배. 그 자리에 서니 할머니의 아픔이 제 것처럼 느껴졌어요. 70년 전 젊은 할머니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느꼈을 불안과 절망, 그리고 결국 홀로 떠나야 했던 그 순간의 아픔까지.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서름. 저도 모르게 노래 가사가 흘러나왔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어요. 조용한 공원 묘지에 자리한 할머니의 무덤 앞에서 저는 한복을 입고 서 있었죠. 그리고 할머니에게 약속했던 대로 목포의 눈물을 불렀어요.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사막도 파도 깊이 숨어드는데 목소리가 떨렸지만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담아 진심을 다해 불렀어요. 김 교수님이 가르쳐주신 창법으로 할머니의 한을 표현하며 노래를 마치자 이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소피아, 정말 언니처럼 불렀어. 같은 영혼을 가진 것 같아. 할머니의 묘소 앞에서 저는 새로운 약속을 했어요. 할머니, 이 노래를 제가 평생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들려주겠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도, 목포의 이야기도, 그리고 이 노래에 담긴 모든 분들의 이야기도요. 한국에서의 2주간은 저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할머니의 흔적을 따라가며 저는 점점 더 깊이 목포의 눈물의 세계로 빠져들었죠. 한국어도 전보다 훨씬 늘었고 트로트 창법도 많이 배웠어요.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김 교수님은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목포의 눈물의 다양한 버전이 담긴 CD와 한국 트로트 역사에 관한 책, 그리고 직접 쓰신 트로트 창법 교본이었죠. 소피아, 내가 이 노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것이 느껴져. 이제 내 목소리로 세상에 들려주렴.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사막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할머니, 제가 돌아가서 더 열심히 연습할게요. 그리고 꼭 이 노래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게요. 약속해요.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영국 소녀가 아니었어요. 제 안에는 할머니의 한과 목포의 눈물이 함께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2017년 늦여름,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제게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목포의 눈물을 통해 잊혀진 할머니의 이야기를 되살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감동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할머니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귀국 직후부터 목포의 눈물 연습에 몰두했지만 이는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음악적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도전이었죠. 이상하네요. 음정도 정확하게 내고 있고 발음도 틀리지 않았는데 뭔가가 부족해요. 제 성악 선생님 스튜어트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한데 영혼이 없어. 마치 빛 바랜 사진처럼. 저도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는데 영국으로 돌아오자 그 감정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거든요. 매일 밤 김 교수님이 주신 CD를 들으며 이난영의 원곡을 연구했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카세트 테이프도 계속 들었고요. 두 버전 모두 음질은 좋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은 선명하게 전해져 왔어요. 특히 한국에서 배웠던 트로트 창법을 떠올리며 소리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서양 성악과 한국 트로트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큰 도전은 학교에서 시작되었어요. 왕립음악원 준비 과정 수업에서 제가 목포의 눈물을 연습하는 모습을 본 선생님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제일 먼저 부딪힌 벽은 제주 담당 교수인 리차드 브룩스 선생님이었어요. 왜 하필 동양 트로트인가요? 소피아, 당신의 실력이라면 유명 오페라의 주역도 노려볼 수 있을 텐데. 브룩스 선생님은 제 진로에 대해 깊이 걱정하셨어요. 클래식 음악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엉뚱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건 당신의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왕립음악원 입시를 앞둔 시점에서 전통적인 레퍼토리에서 벗어나는 건 위험한 도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이 목포의 눈물에 빠져들었죠. 한국의 역사책도 찾아 읽고 트로트의 발전과 이난영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도 구해서 봤어요. 심지어 일본어까지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는데 트로트와 일본 엔카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였죠. 런던 외곽의 한인회관에서 한국어 수업도 꾸준히 들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꼬박꼬박 다니면서 한글을 배웠죠. 특히 가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파고들수록 이 노래가 단순한 이별가가 아니라는 걸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한 가수의 한이자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할머니의 그리움,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이기도 했죠. 2018년 초 저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런던의 한 음악 잡지사에서 동서양 음악의 융합이라는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한국 트로트 목포의 눈물을 서양 성악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답장이 왔어요. 음악 평론가 제임스 유라는 분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셨죠. 소피아, 당신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게 들립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임스 휴는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는 동양 음악, 특히 한국과 일본의 대중음악에 관심이 많은 평론가였죠. 제가 목포의 눈물을 부르는 것을 들은 후 그는 깊은 감동을 표현했어요. 소피아, 당신은 서양인으로서는 매우 드물게 한국 트로트의 한을 이해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방향성은 매우 독특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는 제게 트로트의 역사적 맥락과 음악적 특성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었고 때로는 연습에도 참관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죠. 서양 성악과 한국 트로트를 억지로 섞으려 하지 마세요. 두 가지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당신만의 방식을 찾으세요.
그의 조언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두 스타일을 억지로 맞추려고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새로운 스타일을 찾아야 했죠. 2018년 봄, 제 목소리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목포의 눈물을 연습하면서 저희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깊이가 생겼거든요. 서양 오페라를 부를 때도 더 풍부한 감정 표현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죠. 내 목소리가 달라졌어. 스튜어트 선생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영혼이 느껴져. 그 한국 노래가 너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구나. 그 변화는 학교에서도 주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친구들도 하나둘 제 연습실을 찾아오기 시작했죠. 이런 노래는 처음 들어봐요. 슬프면서도 아름답고 뭔가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서양 음악에는 없는 독특한 매력이 있네요. 그러던 중 브룩스 선생님까지도 조금씩 마음이 바뀌는 듯 했어요. 소피아, 내가 당신의 도전을 의심했던 것을 사과합니다. 여전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는 모습을 보니 응원하고 싶어졌어요. 2018년 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졸업 연주회에서 목포의 눈물을 부르기로 한 거예요. 보통은 유명 오페라 아리아나 가곡을 선택하는 게 관례였지만 저는 달랐죠. 이제 저에게 목포의 눈물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할머니와의 약속이자 제가 찾아낸 새로운 음악적 정체성이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이 노래를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이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졸업 연주회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특히 트로트를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추는 것은 전례 없는 도전이었죠. 하지만 제임스의 도움으로 훌륭한 편곡가를 만났고 목포의 눈물의 오케스트라 버전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발견이 있었어요. 트로트의 리듬과 멜로디를 서양 오케스트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거든요. 특히 현악기의 비브라토와 트로트 창법의 떨림은 묘한 조화를 이루었죠. 이건 단순한 편곡이 아니에요. 100년 전 한국 트로트의 정서와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까지 모든 것을 담아내고 싶어요. 마침내 연주의 날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오래도록 기다려온 소식을 받았어요. 제임스의 도움으로 한 음악 잡지에 제 이야기가 실린 거예요. 동서양의 경계를 넘는 젊은 소프라노의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그 기사는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런던 한인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국에서도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해오는 분들이 있었죠. 심지어 왕립 오페라 하우스의 한 프로듀서도 제 졸업 연주회에 관심을 보였어요. 소피아, 당신의 이야기와 음악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이 도전이 어디로 이어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제임스의 말처럼 제 음악적 여정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할머니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이 여정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매일 밤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기도했어요. 할머니, 이제 곧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지켜봐 주세요. 2018년 여름, 런던 왕립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음악원 졸업생들의 연주회였는데 보통은 베르디나 모차르트의 아리아가 주를 이루는 무대였지만 이번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죠. 바로 제 목포의 눈물 공연이었어요. 연주회 준비는 상상 이상으로 복잡했어요. 목포의 눈물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기 위한 편곡부터가 큰 과제였거든요. 원곡은 피아노 반주였지만 저는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새롭게 편곡하길 원했어요. 더불어 한국의 전통 악기인 해금과 대금도 넣어 동서양의 조화를 이루고자 했죠. 이건 단순한 편곡이 아니에요. 1930년대 목포의 슬픔과 전쟁을 겪은 할머니의 그리움,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까지 모든 것을 담아내고 싶어요. 편곡가 마이클은 제 바람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어요. 특히 현악기의 비브라토로 트로트 특유의 떨림을 표현하는 아이디어는 정말 훌륭했죠. 그리고 런던에 거주하는 한국인 연주자들의 도움으로 해금과 대금 파트도 완성할 수 있었어요. 공연 의상도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드레스였죠. 푸른 빛의 치마에 붉은 저고리를 모티브로 한 상의를 디자인했어요. 할머니가 선물해 주셨던 한복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었죠. 오케스트라와의 첫 리허설 날,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제 노래가 오케스트라와 어떻게 어우러질지, 서양 음악가들이 트로트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됐거든요. 자, 시작해볼까요? 목포의 눈물, 첫 번째 리허설입니다. 지휘자 데이비드 시노와 함께 오케스트라가 서주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현악기의 애절한 선율에 해금의 깊은 울림이 더해졌죠.
그리고 제가 노래를 시작했어요. 차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지만 점점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오케스트라의 풍부한 화음과 한국 전통, 악기의 독특한 음색이 제 목소리와 만나면서 전혀 새로운 목포의 눈물이 탄생했어요. 리허설이 끝나자 놀랍게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노래를 어떻게 연주해야 할지 몰랐는데 소피아의 감정이 저희에게도 전해졌어요. 바이올린 수석 연주자의 말이었어요. 다른 단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어 가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슬픔과 그리움은 충분히 느껴져요. 마치 오래된 이탈리아 칸초네를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리허설 이후로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와 목포의 눈물의 감정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전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공연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관심이 쏟아졌어요. 런던의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특별히 단체 관람을 준비했고 한국에서도 방송사가 취재를 위해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심지어 제 이야기를 들은 몇몇 음악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브룩스 선생님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목포의 눈물 연주를 반대했던 그분이 이제는 제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거든요. 소피아, 내가 틀렸어. 당신은 진정한 음악가로서 자신만의 길을 찾았군요. 이제 당신의 음악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공연 전날 밤, 저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악보를 조용히 매만졌어요. 구겨지고 바랜 종이었지만 그 안에는 할머니의 삶과 꿈이 담겨 있었죠. 내일이면 드디어 제가 그 꿈을 무대 위에서 실현하게 될 거예요. 할머니, 내일이면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마침내 공연 당일이 되었어요. 왕립 오페라 하우스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어요. 객석에는 평소보다 많은 한국인들의 모습이 보였고 특히 앞쪽에는 한복을 입은 어르신들도 계셨죠. 한국에서 온 취재진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무대 뒤에서 대기하는 동안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다른 연주자들의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었죠. 다음은 소피아 윌슨의 무대입니다. 한국의 트로트 목포의 눈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소개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대부분의 관객들에게는 생소한 제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인 관객들 사이에서는 기대감 어린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드디어 제가 무대에 등장했어요. 푸른 한복 드레스를 입은 모습에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어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지휘자를 향해 준비됐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오케스트라의 첫 음이 울리고 해금의 애절한 선율이 더해졌어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극장 전체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차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사막도 파도 깊이 숨어드는데 첫 소절부터 관객들은 이상한 감동에 사로잡혔어요. 비록 가사의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이 전해져 왔기 때문이죠. 특히 제 발성은 서양 성악과 한국 트로트 창법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새로운 것이었어요. 부두의 새아씨 아롱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서름. 이 부분에서 저는 할머니가 들려주신 한의 감정을 모두 쏟아부었어요. 목 뒤에서 울리는 깊은 비브라토와 함께 마치 울음이 섞인 듯한 트로트 특유의 창법으로 불렀죠. 노래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 객석 뒤쪽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인 관객들이었죠. 그들에게 이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우리 민족의 한과 역사가 담긴 것이었으니까요. 300년 원한 품은 노적복 밑에 임자취 완연하다 애달픈 정조, 유달산 바람도 영산강을 아느니 임 그려오는 마음 목포의 노래. 이 구절을 부를 때 저는 직접 보았던 유달산과 목포, 항구의 풍경을 그리고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을 생각했어요. 그 감정이 제 목소리에 실려 객석으로 퍼져나갔죠. 마지막 구절에 다다랐어요. 깊은 밤 조각달은 흘러가는데 어찌타 옛 상처가 새로워진가. 못 오는 임이면 이 마음도 보낼 것을. 항구에 맺은 절개 목포의 사랑. 마지막 음을 길게 끌며 할머니가 잃어버린 약혼자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상처받은 모든 이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이라는 단어를 할머니에 대한 제 사랑으로 채웠어요. 노래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보고 계신가요?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한국인 관객들은 특히 감동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한 노인분은 한복 소매로 눈물을 닦으시며 제게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셨고 젊은 한국인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며 흥분된 모습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음악 평론가들, 방송사 기자들, 그리고 한국인 관객들까지.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목포의 눈물을 들은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가슴 깊이 와닿은 적은 없었어요. 당신이 이 노래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네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 일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이야기와 목포의 눈물의 정신을 현대에 다시 살려낸 거였어요. 음악은 시간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힘이 있다는 것도요. 공연 이후 많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레코딩 제의, 공연 요청, 심지어 한국 방문 초청까지. 하지만 그 순간 제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그날 밤, 조용히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할머니, 오늘 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할머니의 영혼을 노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아요. 이 여정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창문을 열고 런던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어딘가 저 멀리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저를 지켜보고 계실 것만 같았거든요. 차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다시 한번 조용히 노래를 부르며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공연 이후 제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음악 학생에서 갑자기 문화적 가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죠. 많은 인터뷰 요청과 공연 제안이 쏟아졌고 특히 한국 미디어의 관심이 대단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목포의 눈물과 이난영의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에 참여해달라는 거였죠. 소피아 씨의 이야기는 목포의 눈물이 어떻게 세대와 문화를 초월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함께 이 노래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탐구했으면 합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이것은 목포의 눈물과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리고 저 자신도 이 노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고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2019년 봄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할머니를 찾아가는 여행이 아니라 목포의 눈물의 역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죠. 먼저 우리는 목포로 향했어요.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더 깊이 목포의 역사를 탐구했죠. 특히 1930년대 목포의 눈물이 만들어진 시기의 목포를 알아보려 했어요. 옛 목포의 사진들을 보며 그 시대로 여행을 떠났어요. 일제강점기 시절의 목포는 활기찬 항구 도시였지만 동시에 식민지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었죠. 노래에 등장하는 유달산, 사막도, 노적봉 등은 모두 실제 장소들이었고 그 풍경 속에 목포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었어요. 목포의 눈물은 단순한 이별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삶과 애환,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 중 만난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300년 원한품은 노적봉이라는 가사는 임진왜란 시기의 역사적 상처를 암시하며 동시에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목포의 눈물이 만들어진 배경도 흥미로웠어요. 1935년 작곡가 손목인과 가수 이난영의 만남을 통해 탄생한 이 노래는 당시 일본 음악의 영향을 받은 트로트라는 장르로 불렸지만 그 안에는 한국만의 정서가 깊이 담겨 있었죠. 트로트는 일본 엔카의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만의 한과 정서를 담아 독자적인 장르로 발전했어요. 목포의 눈물은 그 대표적인 예시죠. 음악학자 김 교수님의 설명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난영의 생애에 대해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목소리로 민족의 아픔을 표현한 용기 있는 예술가였죠. 이난영은 1916년 목포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가수의 길을 걸었어요. 목포의 눈물이 데이트하면서 그녀는 조선을 대표하는 가수가 되었죠. 하지만 그녀의 삶도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다큐멘터리 작업을 통해 저는 이난영이 한국전쟁 중인 1951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처럼 그녀도 전쟁의 비극을 직접 겪은 거였죠. 이난영과 박순자 할머니, 그리고 소피아까지 이 세 여성의 이야기가 목포의 눈물을 통해 연결되다니 정말 아름다운 인연이네요. 감독님의 말씀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 중에 저는 목포의 여러 장소에서 목포의 눈물을 불렀어요. 유달산 정상, 사막도 공원, 그리고 옛 목포 항구까지 각 장소마다 노래의 다른 측면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촬영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목포의 한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곳에는 90대, 100대의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제가 목포의 눈물을 부르자 모두 함께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때로는 가사를 잊기도 하면서,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으로요. 이 노래는 우리 세대에게는 청춘의 노래였어요.
젊었을 때 이난영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했지요. 100세가 넘으신 한 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다큐멘터리는 서울과 목포를 오가며 약 한 달간 촬영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목포의 눈물이 한국 사람들에게 갖는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 명곡이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과 희망을 담은 문화적 상징이었던 거예요. 다큐멘터리 마지막 촬영은 런던에서 이루어졌어요. 제가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집 앞, 그리고 왕립 오페라 하우스에서의 재연주까지 이로써 목포의 눈물의 여정이 완성되는 듯했어요. 소피아, 당신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은 거예요. 감독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어 한국에서 방영되자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이 있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제 이야기에 감동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목포의 눈물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도 목포의 눈물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늘 들어왔던 노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한 대학생이 보내온 메시지였어요. 다큐멘터리 이후에도 저는 목포의 눈물과 한국 트로트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어요. 왕립음악원에 입학한 후에는 동서양 음악의 융합에 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 클래식의 조화 가능성을 탐구했죠. 특히 흥미로웠던 건 목포의 눈물이 영국 항구 도시들의 민요와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발견이었어요. 리버풀이나 브리스톨 같은 영국 항구 도시에도 이별과 귀향, 그리고 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들이 많았거든요. 목포와 리버풀, 두 항구 도시는 대륙이 다르지만 놀랍도록 비슷한 음악적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목포의 눈물이 영국 관객들에게도 와닿았던 이유일 수 있겠네요. 제가 학술 발표에서 한 말이었어요. 2020년, 저는 목포의 눈물을 중심으로 한 앨범을 녹음하게 되었어요. 항구의 노래들이라는 제목의 이 앨범에는 목포의 눈물의 여러 버전과 함께 세계 각국 항구 도시의 민요들도 담았어요. 한국의 트로트부터 영국의 민요, 이탈리아의 칸초네, 포르투갈의 파두까지 모두 바다와 이별, 그리움을 노래한 곡들이었죠. 이 앨범은 제게 있어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는 또 다른 방식이었어요. 목포의 눈물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그 약속을요. 이 노래는 100년 전 목포라는 한국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보편적인 노래가 되었어요. 이것이 제가 앨범 소개글에 쓴 문장이었어요. 2021년 한국의 한 음악재단에서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이난영의 탄생 105주년을 기념해 목포에서 특별 공연을 해달라는 거였죠. 이난영 탄생 105주년 기념 공연의 주인공으로 소피아 윌슨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영국,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당신의 목포의 눈물이 목포 시민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할머니의 고향에서 이난영을 기리는 공연을 한다는 것,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렇게 저희 목포의 눈물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할머니와의 약속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문화적 다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이제 목포의 눈물은 저만의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가 가진 아름다움과 깊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매년 할머니의 기일에 저는 런던의 한 조용한 공원에서 목포의 눈물을 부르며 할머니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할머니가 제 곁에 서서 함께 노래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답니다. 2022년, 저는 이제 22살의 젊은 소프라노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왕립음악원을 졸업한 후 제 커리어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보통의 클래식 성악가와는 달리 저는 동서양 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소피아의 음악은 경계를 허무는 힘이 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양 클래식의 정교함과 한국 트로트의 감성이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영국의 한 음악 평론가의 평이었어요. 제 첫 앨범 항구의 노래들이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저는 더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게 되었죠. 공연 요청도 꾸준히 들어왔어요.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 여러 나라와 특히 한국에서 많은 초청을 받았죠. 물론 목포의 눈물은 항상 제 공연의 하이라이트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단순히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게 되었어요. 저의 음악적 여정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2023년 런던 한인회와 협력하여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노래의 달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자들,
특히 한국전쟁 세대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처럼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서 살아온 분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그 분들의 추억 속 노래를 함께 부르는 프로젝트예요. 이분들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도록 기록하고 싶어요. 제 제안에 한인회는 열정적으로 응했어요.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모여주셨죠. 전쟁과 분단, 이별과 그리움,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에는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각자의 이야기와 연결된 노래들이었어요. 목포의 눈물뿐만 아니라 굿세어라 금수나, 아리랑, 동백 아가씨 등 이 노래들은 그분들의 인생을 관통하는 추억의 조각들이었죠. 이 노래를 들으면 항상 어머니가 생각나요. 전쟁통에 헤어진 후 다시는 만나지 못했어요. 신혼여행 때 남편과 함께 불렀던 노래예요.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음악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기억, 그리고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릇이었던 거예요.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책자와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특별 공연도 열렸어요. 제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편곡한 노래들을 부르고 몇몇 어르신들은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소피아는 우리의 이야기꾼이 되어주었어요. 우리가 잊혀질까 두려웠는데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가 남겨지다니 참 감사한 일이에요. 90세의 한 할아버지가 공연 후 눈물을 흘리시며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제 사명이 더욱 분명해졌어요.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서로 다른 문화와 세대를 연결하는 것. 그것이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진정한 유산이었던 거예요. 2024년 또 다른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런던의 왕립음악원에서 한국 전통음악과 트로트에 관한 특별 강의와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소피아, 당신이야말로 우리 학생들에게 동양음악의 정서를 가르칠 수 있는 완벽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과 동양음악의 가교 역할을 해온 당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정식으로 한국 전통음악을 배운 것도 아니고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입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이것이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 특히 한의 정서와 트로트 창법에 대해 서양음악 학생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었죠. 마스터 클래스는 예상보다 훨씬 큰 관심을 받았어요. 많은 학생들이 동양음악, 특히 한국의 트로트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트로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의 정서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체념과 희망, 그리움과 애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죠. 학생들에게 목포의 눈물을 가르치면서 제가 할머니와 김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전달했어요. 특히 비브라토 기법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었죠. 서양 성악에서는 비브라토가 아름다움을 위한 장식이지만 트로트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핵심 요소예요. 특히 떨림을 통해 내면의 아픔과 그리움을 표현하죠.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트로트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목포의 눈물을 해석하기도 했죠. 제 할머니는 아일랜드 이민자였어요. 그분이 항상 부르던 아일랜드 민요가 있는데 그 느낌이 목포의 눈물과 정말 비슷해요. 두 문화가 이렇게 공통점이 있다니 놀라워요. 한 학생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음악은 정말 인류의 보편적 언어였던 거죠. 마스터 클래스의 성공에 힘입어 저는 정기적으로 왕립음악원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동서양 음악의 융합을 주제로 한 연구 프로젝트도 시작했죠. 특히 트로트와 유럽의 다양한 민속 음악을 비교하는 작업이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사명감을 느끼고 있죠. 음악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벽을 허물고 깊은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어가고 싶은 길이에요. 이것이 제가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어요. 2020년대 초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가 멈춰섰을 때도 저희 음악적 여정은 계속되었어요. 오히려 이 시기에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죠. 특별히 위로의 노래 시리즈를 시작해서 매주 다른 나라의 전통 노래를 불러 유튜브에 올렸어요. 음악은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다리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한국과 세계를 잇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그리고 서로 다른 마음들을 잇는 다리를요.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과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할머니와 목포의 눈물이 함께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노래할 거예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목포의 이야기를,
그리고 음악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차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는 할머니와 다시 연결됨을 느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억이고 정체성이며 사랑이자 위로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아름다운 달이에요. 2024년 봄, 런던 왕립 오페라 하우스에서의 특별 공연은 제 음악 여정의 또 다른 정점이었어요. 이 공연은 제가 처음 목포의 눈물을 이 무대에서 선보인 지 정확히 6년 만의 일이었죠.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음악을 통한 화해와 치유라는 주제로 기획된 특별한 행사였어요. 전 세계의 분쟁 지역과 아픔을 겪은 공동체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프로젝트였죠. 물론 저는 한국전쟁과 이산가족의 아픔, 그리고 그 상처를 노래로 달래온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목포의 눈물이 있었죠. 무대 위에 서서 관객들을 바라보며 지난 6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16살 소녀 시절,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무대에 섰던 그날부터 이제는 24의 성숙한 음악가가 된 제가 다시 같은 무대에 선 것이니까요. 오늘 저는 목포의 눈물의 여정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노래는 1935년 일제강점기 한국의 항구 도시 목포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전 세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특히 저에게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이국 땅에서 살아야 했던 한 할머니와의 약속이 담긴 노래입니다. 간단한 소개 후 제가 준비한 특별 영상이 상영되었어요. 할머니의 사진, 목포의 풍경,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제 여정을 담은 영상이었죠. 특히 할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악보와 카세트 테이프의 모습에 관객들은 깊은 감동을 표했어요. 영상이 끝나고 오케스트라의 첫 음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6년 전보다 훨씬 풍성해진 편성이었죠. 한국 전통 악기인 해금, 대금, 가야금까지 함께하는 특별한 앙상블이었어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극장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차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첫 소절을 부르자마자 6년 전 처음 이 노래를 부를 때의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제 목소리에는 그때와는 다른 깊이와 성숙함이 담겨 있었죠. 세월이 가져다준 깊은 이해와 경험이 노래에 녹아들었어요. 부두의 새아씨 아롱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서름. 이 부분에서 저는 떠오르는 특별한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목포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감동, 할머니의 묘소 앞에서 부른 노래, 그리고 이난영의 생애를 알게 되었을 때의 숙연함까지.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임자취 완연하다 애달픈 정조, 유달산 바람도 영산강을 아느니 임 그려오는 마음 목포의 노래, 목소리에 더 깊은 감정을 실었어요. 이제 저에게 이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할머니의 인생이자 한국의 역사, 그리고 제 자신의 여정이 담긴 이야기였어요. 마지막 소절에 다다랐을 때 객석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깊은 밤 조각달은 흘러가는데 어찌타 옛 상처가 새로워진가. 못 오는 임이면 이 마음도 보낼 것을. 항구에 맺은 절개 목포의 사랑. 노래를 마치자 극장은 한동안 완전한 침묵에 잠겼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주셨어요. 무대 위에 꽃다발을 안고 다시 섰을 때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오늘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포의 눈물은 90년 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반응처럼 진정한 예술은 국경도, 시간도, 언어도 초월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특히 저에게 이 노래를 전해주신 박순자 할머니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고향 목포의 시민 여러분, 이난영 선생님의 음악을 지켜오신 한국의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이자 정체성이며 서로를 연결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목포의 눈물을 통해 저는 단순히 노래 하나를 배운 게 아니라 사랑과 그리움, 상실과 희망, 그리고 화해와 치유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감동을 전해주셨어요. 특히 한국에서 오신 관객들 중에는 할머니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셨죠. 내 어머니도 전쟁통에 고향을 떠나 미국으로 가셨어요. 평생 고향 노래를 부르며 그리워하셨죠. 오늘 소피아 씨의 노래를 들으며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음악 연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연결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공연장을 나서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봄날의 런던 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웠죠. 그 하늘 너머 어딘가에 할머니가 계신다면 오늘 공연을 보고 미소 지으셨을까요? 할머니, 제가 약속을 지켰죠? 목포의 눈물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도, 목포의 이야기도, 그리고 우리의 특별한 인연도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 쉬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노래로 가득 차 있었죠. 차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흥얼거리며 걷다 보니 문득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다음 프로젝트는 세계 각국의 전쟁 피난민들의 이야기와 노래를 수집하는 것이 어떨까? 음악을 통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잊혀진 목소리를 되살리는 일. 할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제 앞에는 또 다른 음악적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에는 항상 목포의 눈물과 할머니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을 거예요. 100년의 시간을 넘어 한 할머니의 사랑을 통해 그리고 한 젊은이의 열정으로 다시 태어난 이 특별한 노래, 목포의 눈물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오늘 이 사연 어떠셨나요? 90년 전 목포의 슬픈 노래가 한 할머니의 사랑으로 영국 소녀에게 전해지고 이제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댓글로 감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